네, 방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 20년 전 오늘 2000년 6월 15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 서로 손을 맞잡고 들어올리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 이렇게 선언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남북관계 상당히 엄혹한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사이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등 대남 그리고 대미담화 4개를 한 번에 쏟아내면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내용과 어휘를 사용한 담화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이 남북 관계를 이렇게 끌고 오라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부터 짚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사실은 이러다 보면 남북 관계 파국으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의도 과연 뭘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는 이제 긴장 관계를 높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지만 한편으로 우려라는 말씀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은 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한 거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정말 꼼꼼하게 뜯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지금 현재 그 남북 관계의 교착을 가져오게 한 것은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전단 때문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사실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 약속들에 대한 관리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최고존엄이 이제 그렇게 전 세계에다가 이제 남한하고도 그렇고 또 미국하고도 그렇고 돈독한 관계로 새로운 시대를 갖다 선언을 했던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쪽에서도. 그러면 일단은 이 선거 국면에서 남한의 독자적인 어떤 선택들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때 뭐라도 결정을 갖다가 남한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제재라고 하는 그런 국면들 속에서도 통일부 중심으로 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제법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태껏 사실 게을리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전단 갖고 얘기를 하니까 통일부에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도 이거 법으로 얼마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안 했던 것이죠. 상호 정상이 전단 살포 같은 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과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차이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선 것이다라고 보고요. 실제로는 이제 확실하게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북측에서 들 때까지는 이런 압박들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라던가 행동이 어떻게 가야 할지 굉장히 좀 숙고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이 같은 일련의 대남담화, 대미 담화의 시작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단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시작이 됐고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셨다시피 통일부와 청와대, 정부까지 나서서 이 살포 행위 철저히 단속하겠다. 특히 국회에서는 입법에 나서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해서 어떤 그 대남 비방이라던가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는 일은 이어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북한이 보기에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계속해서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 미흡한 게 아니라 북한이 기대를 했던 거는 전단과 관련한 건 그냥 이 말을 꺼내게 된 계기에 불과하고 원했던 거는 그 우리나라를 공략함으로써 어떤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대응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계속 이런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게. 근데 처음에 대북 전단이 이번에 처음에만 살포가 됐던 게 아니거든요. 지난해에도 10여 차례 있었고 계속 있어 왔는데 이번에 말을 꺼냈단 말이에요. 이 국면에서. 그러면은 북한의 의도는 처음부터 알 수 있었던 건데 김여정 부부장이 처음 이 얘기를 꺼내고 바로 나온 게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든지 현행범 체포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제가 무슨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거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제한을 받아야 되고 자제를 해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걸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한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온 그 협상 태도의 문제점만 도리어 더 노출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까지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번에 여러 가지 일련의 일로 인해 드러난 부분도 있다라고 그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데 사실 지금 남북 연락선은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사람 간의 특사를 파견한다던가 이런 일들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서 남과 북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상당히 관심이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6.15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서리빨 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압박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소통을 단절하고 과거로 이 대결 시대를 되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한 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지만 나 또한 북미와 남북관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면서 이 본인과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한 평화의 약속은 다시는 뒤로 돌릴 수 없다. 아울러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북 스스로 추진할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부 또한 오늘 6.15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같이 얘기를 했죠.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 북한에 대해서도 과거의 대결 시대로 돌아가선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 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수보회에서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언론에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 말씀만 하셨던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언론에 보도된 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는 과거 시대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도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 말씀하신 거 맞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할 사업을 찾아야 되는 것도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과거의 시대로 되돌리지 말라 이거는 우리의 바람이고 북한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냥 원론적인 어떤 지향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할 사업을 찾아야 하는 것도 유엔 제재 하에서는 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 정부 초기에 출범할 때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 그래가지고는 북한을 경유해서 저기 중국의 실크로드까지 이렇게 전 대륙을 잇는 어떤 남북 교류에 있어서 청사진을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지향점은 거기에 둬야 되겠지만은 남북 관계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화 자체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대화는 당분간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의 그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활용해서 북한의 약한 고리를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 북한은 앞으로 중국에 기대 가지고는 핵 보유국 지위로서의 어떤 세계적인 지위를 인정을 받고 압박을 해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확실한 원칙을 세우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같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전 변호사님께서는 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남과 북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은 사실 지난 3주년 기념사 등등에서도 확인했던 바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만 얼마 전 NSC 상임위원회가 소집이 된 바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마치 이제 군사 행동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좀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임위 회의가 긴급 소집이 됐고 합참 의장까지 참석을 했는데 회의가 끝나고 난 뒤 입장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정부의 고민이 굉장히 좀 깊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평론가님,
이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뭐 대북 특사라도 뭐 방호복을 입고 보내자라고 또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까요? 대북 특사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회담이나 뭐 어떤 그 만남으로서 할 수 있는 선들은 네. 충분히 했다고 북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조치를 내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북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제스처는 실제로 북한식의 화법으로 받아들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핵 이렇게 얘기를 좀 요즘에 와서 또다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게 핵입니까? 정확히 보면 그 핵을 갖고 있으면 북한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미국이 그러면 핵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망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핵이 있더라도 망하고 없더라도 망합니다. 다만 그들이 핵을 개발한 건 뭐냐면 미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렇게 위협이 되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죠. 서로 불가침 조약을 갖다 맺고 네. 정상적인 관계를 터서 무역을 하는 상대국으로 적대국이 아니라 상대국으로 대접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니네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라는 얘기를 갖다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건 너희들이 미국과 교역을 하고 또 정상 국가로서 전 세계에 그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걸 위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조치를 갖다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에 우리 정부가 기회들을 갖다 좀 놓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령 코로나19가 창궐했었을 때 인도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게 뭐 마스크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교역을 튼다거나 대화를 튼다거나 하는 일들을 안 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의치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개성공단 같은 데를 개성공단 이사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주장을 하셨는데, 개성공단의 80%가 봉제 공장들인데 여길 동원을 해가지고 마스크를 갖다 만들게끔 하면서 개성공단을 열자. 그건 우리의 결단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눈치 보느라고 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북 특사라고 하는 것은 당장 언발의 오줌 누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또 실천을 해야 됩니다. 뭘 실천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북한에게 단물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아주 감정적으로만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뭐 거기다 뭐 또 돈이 돌게 하면 걔네들이 그걸로 뭘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좀 이제 낡은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국 속에서 중국과의 어떤 그 교육도 막혀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걸 터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기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한다, 인민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인민들에게 제대로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을 갖다 제공해 줄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런 교류의 다리를 갖다가 불질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확신에 들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확신에 들지 않게 한다면 계속 나는 물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회담이나 만남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다. 그것보다는 북한이 이 같은 어떤 대화 단절 등등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강경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실천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방점을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연결이 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 173명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다. 이 계획부터 얘기해라. 이렇게도 맞서고 있는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4.27 판문점 선언 비준과 관련돼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은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기본적으로 판문점 선언은 비준을 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우리 국가 원수가 가서 회담을 통해서 선언문을 갖고 왔는데 의회에서 비준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은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가? 그러니까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토론을 하더라도 뭐 단서를 달더라도 비준을 해줘야지 맞는 거죠. 그걸 여태껏 안 해줬던 것이 20대 국회였잖아요. 그러면 이걸 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종전선언 같은 경우도 역시 사실은 종전을 남과 북만이라도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주한미군의 존재 명분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주한미군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도와 동아시아 태평양 네. 지역에 대한 거대한 그림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종북몰이를 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희들 침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전단 쪼가리 날리는 것들은 사실상 도발이라고 볼 수 없는 거다. 이거 도발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 역으로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어떤 말로써 엄포를 놓는 것도 우리가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서로가 네. 합리적인 그런 그 이후의 관계를 갖다 모색해 나가는 그런 흐름의 노력들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네. 의회는 의회대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더 적극적인 어떤 입법 노력까지도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그리고 또한 이를 위한 종전과 통일은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바입니다만 그런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일단 지금 이 시기에는 적절한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실은 좀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이게 비준을 안 하고 국회 동의 없이 그냥 놔뒀을 때는 어떤 정치적인 구속력, 정치적인 합의 정도로만 볼 수가 있는데 국회 동의를 얻게 되면은 법적 효력이 생기게 네. 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하노이 회담 저번에 결렬됐던 이유가 미국한테 뭐 이것도 해주고 제재를 다 풀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결국 내놓았던 카드가 영변 핵시설 폐기였거든요. 이게 우리만 팔을 깔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북한도 무슨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나는 무기가 없어 하지만은 너는 무기가 있지만 나는 무기가 없어 괜찮지? 그럼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와 하는 얘기밖에 저는 더 되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 문제도 이게 좀 신중하게 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주고 일단 법적 효력이 부여되면은 그 밑에 하부 법령이라든지 정책도 거기에 맞춰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종전선언도 이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있지 않을 때 뭔가 유인하는 수단으로 쓸 수는 있지만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지금 종전선언 얘기를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 종전선언은 직접적으로는 유엔사 해체 나중에 주한미군 철수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지금 173명이 결의를 해가지고는 북한이 무력 도발을 지금 중단하고도 있지 않고 계속 이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꺼내야 되는지 결의안을 지금 이 시점에 왜 발의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확실한 네. 거는 지금 무력 도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력 도발이 계속된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무력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서로가 더 이상 그런 긴장을 더 촉구시킬 수 있는 그런 무력적인 행위를 갖다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아니 근데 계속 미사일 쐈잖아요. 그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요?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그건 미국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미국한테 위협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그 국제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 지키고 있다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무력 도발에다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 그 선택해야 될 그 것들은 그런 겁먹은 강아지가 짖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자꾸 도발로 규정하고 강아지를 죽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한다면 문제의 핵심을 이해를 하고 그걸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서로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한테 위협이 안 된다면 동해상에 미사일 발사해도 이거는 뭐 괜찮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거를? 미사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자, 단거리 이제 시험 그렇게 발사 그냥 하고 등등이었는데.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북한 군사 합의를 먼저 위반한 거는 북한 아닌가요? 군사 합의를 갖다 위반하지 않은 거라고 지금 미국에서 얘기를 정부에서도 했다고요? 그렇고 미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굳이 합의를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준이라고 하는 건 국제적인 협약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나이브하게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평창 올림픽
이제 북한에서 특사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엄혹한 시기를 보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만큼 한반도 평화 약 2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만 다시 위기에 처한 것만큼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떠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지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